오늘 영상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작품을 배우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한 디딤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작가인 양귀자 작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작품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집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원미동 사람들은 뭐냐?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원미동 사람들은 11편의 단편 소설들을 엮어 만든 연작 소설집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기 때문에 원미동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설집인지를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에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전문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실려 있으므로 그 앞부분 내용을 선생님이 좀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시험에는 직접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두면 작품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지만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교과서, 그리고 하얗고 깨끗한 종이입니다. 선생님이 디딤 영상 기록지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선생님에게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 5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5월 18일 월요일 수업인 친구들을 위해 수업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다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거. 근데 선생님이 낮엔 또 선생님의 아들들을 또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것 같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대신에 디딤 영상 기록지가 없는 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소설을 쓴 양귀자 작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61쪽에 작가의 사진과 간단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양귀자 소설가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잘 녹여낸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소설들을 많이 썼다. 라는 말이 나오죠. 척박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려면 우선 그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따뜻한 시선으로 애정을 담아 관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소설 속에 잘 녹여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된 공간이 바로 원미동입니다. 그러니까 원미동이라는 공간도 시대적 상황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부천 이런 데도 집값이 그렇게 막 싸거나 이러지 않고요. 살려면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 공간이지만요.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게 되면서 도시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게 되죠. 우리 작년에 산포 가는 길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 하다가 그것도 막 그만두거나 아니면 가족을 살리겠다고 도시로 젊은 노동 인력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울이 굉장히 과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된데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다 여기저기서 몰려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서울은 굉장히 과밀된 지역이라서 그걸 분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이게 굉장히 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몰려들다 보면 집이나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막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에게 월급 진짜 조금 주고 일은 진짜 많이 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혹독하게 노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돈으로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는 출퇴근할 수 있으면서도 집값은 다소 저렴한 그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형성된 것이 위성 도시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부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천이라는 공간에서도 원미동이라는 공간,
그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죠. 지금은 부천이 굉장히 살만한 곳이지만 이 당시 1980년대에는 서울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없고 떠밀리듯이 가서 살았던 그런 곳, 그곳이 바로 부천 원미동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의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보자면 정말 열심히 노동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았었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는 받지 못한 채, 근데 거기에다가 잘못했다고 막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잘못됐다, 불합리하다 얘기하지도 못한 채 소외당하고 힘겹게 살아갔던 그런 내몰린 자들이 살아간 곳을 원미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천의 한 도시로서 있었던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1980년대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서 의미를 확장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들이 고단한 삶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전형적 공간,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모습, 이걸 드러내는 곳이 원미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 그런 힘든 공간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존재들이 원미동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 소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11편의 연작 소설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소설이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관찰하듯이, 아니면 그 대상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듯이 써낸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1980년대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미동 사람들의 경우도 작품 속에서 행복하거나 해맑거나 하기 어려워요. 우울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면, 모순적인 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또 조금 어려운가요? 부조리라는 말은 1980년대 뭐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의 경우는 시나 소설에서 뭐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드러낸다 하는 이런 말들을 좀 접하게 될 거예요. 부조리라고 하는 말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어떤 원인, 결과, 흐름에 맞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하면 그 사람은 잘 살아야 해요.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회사에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막 부장이 그 성과를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그냥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늘 책상에서 하라는 대로 일만 하는 경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잘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고 그 사람처럼 남의 대가에 기생해서 뭔가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벌받거나 못 살게 되는 것. 이렇게 돼야 이치에 맞는 건데 실제 삶은 부조리한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 부조리한 삶에 우리가 맞설 수 있어야 되는데 맞서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숨죽이고 그냥 견뎌내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또 소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소시민. 소시민이라는 말 지금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우리 작년에 오발탄 배우면서 소시민이라는 단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단어를 풀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계급에 속하는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 공급 생활자, 하급 공무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소부르주아, 뿌띠부르주아 라고 한다고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선생님 같은 사람 또는 뭐 선생님 남편 조금 씁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이 뭐 소부르주아 또는 소시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또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원미동 사람들 아까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죽어라 노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좀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선생님 신랑 남편이 회사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선생님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아, 이거 내가 그 보고서 가지고 갈게 좀 볼게 하더니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다 바꿔치기를 해서 낸 다음에 막 승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네 덕분에 잘 됐어 하고 얘기하는 것도 없이 여전히 예전처럼 막 종이 던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더 월급 많이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지내는 거예요. 진짜 막 염치 없잖아요. 막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한테 막 예를 들면 막 푸념을 하고 막 왔어요. 선생님도 막 화가 나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막 뭐라고 막 삿대질 하면서 잘못됐다. 그런 데서 어떻게 이래 나는 그런 사람하고 죽어도 일 못해 하면서 선생님도 같이 흥분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선생님 남편이 퇴근했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하고는 일 못해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나도 그런 거 같아서 사표 내고 왔지 하고 만약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는 일할 수 없지 당연히 나오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뭐 3, 4년 전에 아파트를 사면서 막 대출이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막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의 남편이 막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쿨하게 사표를 내던지고 왔다고 하면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조금만 참지 그랬어. 좀 부장이 굉장히 밉긴 하지만 우리가 애도 키워야 되고 유치원비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 하는 그럼 좀 씁쓸하고도 미안하고도 구차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결국은 이 현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소시민이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말 한 번 잘못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걸 막 마음대로 다 분출했다가는 이 삶을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소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이 부조리하거나 잘못됐다는 걸 만약에 알더라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들, 권력을 지닌 존재들에게 감히 맞서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딱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소시민이 되는 거죠. 그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바로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시민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좀 있어요. 아유, 딱하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는구나. 아유,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이러면서 좀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좀 따뜻한 위안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의 어떤 불쌍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선을 담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소시민들도 결국은 그게 맞서 싸워야 되는 현실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 지켜야 되는 현실이 있으니까 맞서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장, 가상의 인물이에요. 진짜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장이 잘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의 대가를 자기가 막 누리면서 살 때 그게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의로움이죠.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게 내가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면 너무나 나약하게 한껏 왜소하게 작아지면서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시민들의 어떤 비굴함이나 나약함 이런 것들이 비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1편의 연작소설에서 그 다양한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약간의 따뜻함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정도로 좀 까발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시민들의 좀 부정적인 면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떤 작품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미동 사람들은 이렇게 11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번째에 해당되는 일용할 양식은 선생님 기억에는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됐던 것 같고요. 4번째에 해당되는 원미동 시인, 그리고 11번째에 해당되는 한계령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계령은 다른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1편의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원미동을 배경으로는 하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소설들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에 해당되는 멀고 아름다운 동네.
이 부분하고 우리가 배우게 될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요 두 개는 주인공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멀고 아름다운 동네를 좀 잘 알아두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가 중심 인물인데요. 그라고 하는 거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아니죠.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은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여기저기 전셋집을 찾아서 전전하며 이사를 다니면서 거기에 굉장히 지쳐 있어요. 전셋집을 전전하는 이유는 당연히 집값이 비싸고 그 비싼 집값을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셋집을 전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엄청 이사를 다녀요. 6개월 살고 이사하고 막 2달 살고 이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은 전세가 막 거의 2년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인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조금 불안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주자주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이사를 다닐 때의 조건은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내도 있고 어린 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방은 2개는 있어야 돼요.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랑 놀 수 있는 생활 공간이 거실, 마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삶은 2개의 방과 마루를 얻기 위해 고생해온 삶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공간을 얻어내는 것을 굉장히 나의 어떤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막 머릿속에 거의 노이로제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좀 고차원적인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은 정말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동설안의 영하 10도가 되는 그 추위에 부천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에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계속 이사 다니는 삶은 지쳤어요. 근데 서울 안에서는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천으로 가게 되면서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좀 작은 연립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디어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하는 것이에요. 서울이 직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퇴근은 힘들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집 없는 서름에 휩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날 장면이 굉장히 좀 슬퍼요. 어떠냐면 이제 커다란 트럭에 짐을 잔뜩 실었을 거고요. 굉장히 추운 날이니까 늙으신 어머니하고 어린 딸은 트럭 운전수 옆에 있는 조수석에 태웁니다. 그런데 이 그라고 하는 주인공과 아내, 근데 아내의 지금 상태가요, 만삭이에요. 이제 곧 애가 나올 것 같아서 이사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택시를 타거나 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 타냐면 트럭의 짐칸에 타요. 그러니까 짐칸에 타서 여기는 막 장롱 있고 여기는 어떤 상자 있고 막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그가 이렇게 쪼그려서 붙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얼마나 춥겠어요. 막 바람이 여기저기서 막 부니까 막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이런데 이불 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발은 점점 차가워지니까 막 부비고 하면서 가요. 그러다가 막 아내가 조용해지면 막 남편이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혹시나 잠들다가 막 동사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얼마나 조금 비참함?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내몰리듯이 가는 거니까 분명히 집을 사는 것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서울에서 가지지 못한 집을 갖게 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집과 희망은 동의어인가? 를 생각하며 그는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서울이 그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버리고 쫓기듯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집이 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희망적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들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겹고 괴로운 와중에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을 가진 원미동으로 이사오게 되는 것이죠. 허름한 주택가, 암회색의 어떤 공장지대, 음울하고도 초라한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그 연립주택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원미동에 대한 설명과 같은 그런 단편 하나가 끝이 나면 원미동에 대한 그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온 단편들이 막 이어지다가
6번째에 와서 이제 비 오는 날이며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이야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중에서 교과서에는 위기 부분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영상에서는 발단과 전개 부분을 이야기해 줄 거고요. 수업을 통해서 위기 단계의 내용을 접하고 뒷부분에서는 마무리하는 부분, 절정, 결말까지 정리하고 이 작품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시간상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 딱 단 하루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벌어진 일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멀고 아름다운 동네에서 이 그와 아내가 이제 만삭인 아내였죠. 그 아내하고 은혜 그리고 어머니가 이 원미동에 이사 오게 되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만삭의 아내 뱃속에 있던 아이는 태어나요. 태어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쭉 흘러가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요. 이사 왔던 첫 해에 천장에서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장은 젖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막 거기 피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도 이사 온 지 3년, 4년 요 정도 됐을 때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면서 거기 막 곰팡이들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의 둘째 그 천진한 아이가 막 보면서 엄마 곰팡 곰팡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그림 하나 보듯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그 곰팡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집을 선생님도 이 집이 처음인데 처음으로 집을 샀고 막 도배까지 다 하고 나름대로 공사 다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막 이제 곰팡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윗집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 집이 다 고쳐줬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요, 여기가 제일 위층인가 봐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존재도 나인 거예요.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오자마자 그 첫 해에 물이 막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겼을 때 좀 속상했어요. 근데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 생겼고 내 집 고치는 거니까 쿨하게 고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난 난방 파이프 같은 게 막 터져서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수도꼭지 고장나고 아니면 뭐 고장나고 하면서 쉴 새 없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집은 완전히 하얏덩어리인가? 난 재수가 없나? 하는 그게 거의 인식 속에서 사로잡혔을 때 결정적인 일이 터지는 거죠. 8월 15일 광복절 전날 막 아침에 식구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내일은 고단한 하루를 보내지 않고 광복절이니까 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 탕탕탕탕탕 막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랫집에서 의학세 할아버지, 뭐 별명이 좀 특이하긴 한데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물이 샌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그의 이제 주인공인 그의 집에 목욕탕이 그 위치가 뭔가 물이 새고 잘못됐는지 거기가 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광복절 휴일이 다 날아가게 돼요. 갑자기 목욕탕 문제가 생기고 고치게 되니까 누구한테 일을 맡기지 하면서 막 부랴부랴 수소문하고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길까 하고 알아보다가 지물포의 주씨라고 하는 사람이 임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다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일을 맡기기로 하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임씨가 이 고치는 거, 뭐 목욕탕 이런 데나 아니면 뭐 배관이든 뭐든 이런 걸 고치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은 연탄 장수였어요. 그런데 연탄은 겨울에는 팔리지만 이런 여름, 광복절이 있는 그 시기니까 여름이죠. 여름 같은 때는 안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탄 장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런저런 잡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일꾼이었어요. 뭐 보일러가 터졌다고 하면 거기 가서 고치고 아니면 다른 데 뭐 땜질할 게 있으면 그런 땜질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찝찝한데 이 임씨가 데리고 온 젊은 인부가 어떠냐면 이 더운 한여름에 멋을 내려고 막 난방 셔츠 같은 거 입고 청바지는 완전히 꽉 끼는 거 입고서 막 이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막 담배 뻑뻑 핀다든지 아니면은 막 입도 굉장히 거칠어서 아무 말이나 막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나 완전히 그냥 원미동 호구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집이 막 하얏덩어리여서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집이 막 여기저기 터지고 공사할 거 투성이었는데 이 목욕탕 공사도
내가 지금 엉뚱하고 막 비전문가에다가 요상한 사람들한테 맡겨서 완전 내 돈 다 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새거나 하는 것을 원인을 잡아내는 거 물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집 위에 샜을 때도 물 잡는데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리거나 하면 공사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못 잡아서 여기 파댔다가 여기 파댔다가 여기 뜯었다 하면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어디서 새는지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못한 채 여기저기 막 뜯으면 일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 씨는 막 셀프 홍보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잡는 거에는 굉장히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고 일도 굉장히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손도 굉장히 민첩하게 막 손놀림도 굉장히 재빠르게 일을 잘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에. 근데 이제 이 임 씨는 내가 이런 거 잡기는 굉장히 잘 잡아내지만 혹시라도 목욕탕 바닥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목욕탕 바닥을 죄다 뜯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 18만 원 정도 나올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예상 견적을 내줍니다. 18만 원이 지금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예전에 그 80년대를 생각하면 진짜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100만 원 이상은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18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얘가 진짜 막 잘하나? 제대로 된 인물이 맞나? 진짜 제대로 해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원미동 1등 호구가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이런 긴장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여기까지가 발단 전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임시 일하고 옆에서 이제 막 의심의 눈초리로 막 아내하고 같이 보고 있는 뭐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임씨라는 인물 그리고 여기에 집주인에 해당되는 그와 아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 그리고 그 안에 아내의 감정이라든지 아내의 감정은 사실 뭐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그라고 하는 사람이 임 씨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계속 있는데 이제 관찰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변화하게 될 거예요. 변화라고 하면 이미 좀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원미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의 특징도 좀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시민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막 하층민 노동자는 아니기는 해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아까 이제 뜻풀이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은 나는 임씨보다는 좀 나은 처지야. 나는 그와는 처지가 다르고 조금 뭐 약간 우월한 지위에서 약간 감시하듯이 이런 사람은 좀 사람들도 쉽게 속여 먹을 거고 등쳐 먹을 거야 라는 그런 시선으로 좀 내리깔듯이 본 게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임 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인식을 이제 그라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생각하고 아까 뭐 소시민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해줬었고요. 1980년대 시대 상황도 좀 얘기해줬었고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1980년대 어떤 축소판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각각 주된 인물은 아내, 그, 임씨거든요. 이 세 인물들의 어떤 특징 그래서 이 인물들이 그 시대에 어떤 모습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준다면 그래서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미리 읽어온다면 다음 수업 때 더 쏙쏙쏙 이해가 되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설은 계속 교과서 풀이해주고 좀 주석 달아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졸려요. 그러니까 졸음방지껌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잠을 깰 수 있는 그런 뭐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걸 준비해서 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